생산과 소비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체에 손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을 때 사업체의 재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살펴보자. 사업체의 손해가 계속 발생하면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재산이 감소하면서 사업체는 결국 문을 닫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을 다 탕진하고 빚만 남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거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긴 한데, 또 그런 지경에 이르면 이제 사업체가 파산한다는 건 아는데, 어떤 과정 속에서 제로가 되고 어떻게 사업체 재산을 다 정리했는데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체가 운영될 수 있었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완전히 아는 거죠. 그것을 한번 파악해보자, 그거죠. 김치 사업체 재산 상태표 앞에 손익계산서에 입각해서 새로이 한번 작성을 해본 거예요. 앞에도 전제도 몇 가지 있었죠. 원료가 있으면 1년에 12번 회전한다. 가공기간이 한 달이다. 그래서 그래요. 원료 투입 비용 12억 원이 되는 거죠. 또 이제 작업도구 5억 원이 투입되면 20%가 이제 가치가 사라진다. 그런 전제하에서 이제 어떤가요? 견해가 전개되는 거죠. 현실적인 방식이죠. 하여튼 최대한 파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만든 거죠. 작업도 정보 여러 가지고 있고 사용 연수는 다르겠지만 평균 5년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질구레한 것들은 다 제거해버리는 거죠. 이해를 위해서. 작업도구 5억은 매년 얼마씩 사라지나요? 20%씩 사라지는 거죠. 1억 원씩 사라지는 거죠. 예금 1억 원 있다고 하고 원료 1억 원 있다고 하고, 그러면 재산 합계는 다 얼마인가요? 7억 원이죠. 자기 재산 합계, 위에 걸 안 봐도 돼요. 그냥 자기 재산 합계만 보자. 대충 지정해놨으니까 자기 지분만 있는 거죠. 어느 해에 상품이 제값에 팔리지 않아서 헐값에 팔았고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이외의 비용이 소득보다 1억 원이 컸다고 가정하자. 비용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당해 바로 지불하는 게 있고, 기계 같은 건 어떤가요? 한 5년 사용하는 거다. 비용이 발생했나요? 발생 안 했나요? 1년 사용하면 발생했죠. 비용은 사라지는 것이라 했죠. 기계가 사라지진 않잖아요. 5년 사용할 수 있는 거를 4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불하지 않지만 지불한 비용이라는 거예요. 지불하지 않았지만 발생한 비용이라는 거예요. 각주가 있죠. 당장 지출하는 비용은 아니지만 사업체 유지를 위해서는 언젠가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가리킨다. 기계를 사용하면 기계의 가치가 감소하는데 감소하는 가치 때문에 당장 현금을 지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하지만 기계를 교체할 때는 지출해야 한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어떤 게 있나요? 특허권을 예를 들어서 요즘 기술 중시하죠. 특허권을 샀다. 5년간 사용하기도 했다.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2년씩 까야 되는 거죠. 1억에 샀으면 5년 사용하기로 했으니까 매년 2억 원씩 까야 될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은 손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사업체 소유주는 사업체를 해산시킬 것이다. 근데 보통 한해 손해 났다 해서 사업체를 바로 접는 경우는 흔한 경우는 아니죠. 하지만 이와 같은 손해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판단하면 사업체 소유주는 사업을 계속하게 된다. 넘겨보자. 또 작년까지는 좋았으니 일시적인 현상이겠지. 통상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일시적일 경우도 많고 아닌 경우도 있고 그렇죠. 재산 상태표는 예금이 1억 원 감소하고 예금이 있으니까 예금으로 지불하겠죠. 작업도구에서 1억 원이 손실이 발생해 사업체 재산은 5억 원이 된다. 예금 1억이 사라졌고 작업도구는 매년 1억 원씩 사라지죠. 그러면 7억 원이 5억 원이 되죠. 그 말이죠. 지분 합계도 자기 자산이 2억 원 감소하면서 5억 원이 된다. 5억, 5억 이렇게 바뀌는 거죠. 다음 해에도 상품이 제값에 팔리지 않아서 헐값에 팔았고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소득보다 1억 원이 컸다고 가정하자. 똑같은 조건이라는 거예요. 사업자 소유주는 사업체를 해산하여 그래요. 지불해야 할 비용 1억 원을 해결할 수 있다. 그렇죠. 만일 사업자 소유주가 사업체를 해산할 때 제값을 받는다면 4억 원을 얻게 된다. 원료하고 다 있으니까 1억 원 감소한 상태니까 다 합쳐서 이제 5억 원이라 했죠. 그러면 1억 원이 감소했으니까 4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매년 1억 원씩 사라진다 했죠.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1억 원이기 때문입니다. 4억 원 중 1억 원을 비용에 사용하면 사업자 소유주에게 남는 자산은 3억 원이 된다. 3억 원을 건지는 거죠. 사업자 소유주는 2년 연속 손해가 발생했지만 여전히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판단하고 사업자 유지를 결정할 수 있다. 그게 잘 보라는 거예요. 이 무리한 가정이 아니죠. 무리한 가정이 아닌데 처음에 재산이 7억 원이었잖아요. 건실했죠. 1억 원 손해날 수 있잖아요. 근데 2년 연속 적자 내니까 자기 재산이 어떻게 되나요? 빚도 생기고 순식간에 3억으로 쪼그라들죠. 그 사업체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업체가 오래 버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건실한 기업도 순식간에 간다. 한 몇 년 잘못되면 그런 기업들 많잖아요. 한국에도 보면 좀 시간이 지났지만 한진해운도 그렇고 예전에 탄탄한 대기업이 있는데 한 몇 년 적자 나니까 그냥 사라져 버리잖아요. 비현실적인 걸 가정해서 지금 쓰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3억이 됐죠. 사업자 소유주는 2년 연속 손해가 발생했지만 여전히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판단하고 사업체 유지를 결정할 수 있다. 아 그렇죠. 이런 적이 없는데 2년 연속 발생해? 아닐 거야. 그냥 뭐 가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경우 사업자 소유주는 개인재산을 투입하거나 화폐를 빌려서 해결해야 한다. 김 씨는 투입할 개인재산이 없어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의 대출을 받아 비용을 해결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사업자 재산은 작업도구 투입 비용 1억 원을 제한 4억 원이 된다. 그렇죠. 하나 사라진다 했으니까 5억 원이 됐으니까 또 1억 원이 사라져서 4억 원이 되죠. 지분 중 남는 재산은 지분 중 남재산은 1억 원이 되고 빌렸잖아요. 자기 재산은 3억 원이 된다. 그렇죠. 손실 2억 원을 지불해야 할 비용 또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1억 원을 가정하면 3억 원이 되죠. 지불하지 않았지만 비용이 발생했다 생각해서 재산 목록에서 작업도구로 해서 1억을 깠잖아요. 그럼 마찬가지 1억을 까야 되는 거죠. 작업도구 투입 비용 1억 원, 그 이외의 비용 1억 원을 반영한 결과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죠. 근데 예상을 뒤집고 또 손실이 발생해요. 발생할 수 있나요, 없나요?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부도난다는 거예요. 한 3년 연속, 4년 연속 가다 보면. 현실에서 발생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상품이 제값에 팔리지 않아서 헐값에 팔았고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이외의 비용이 소득보다 1억 원이 컸다고 가정하자. 똑같은 가정이죠. 사업자 소유주는 다시 한번 사업체를 지속할지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전에 은행에서 대출받아 손실을 대응했던 경험이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작업도구는 또다시 1억 원이 감소하여 작업도구의 재산 가치는 또다시 1억 원 감소하여 3억 원이 되고, 그렇잖아요. 여기에 비용 1억 원이 추가된 상태이다. 사업체를 청산하게 되면 3억 원을 얻게 되는데 비용 1억 원을 지불하고 차입금 1억 원을 갚으면 사업체 소유주에게 남는 자산은 1억 원이 된다. 순식간에 1억 원이 되죠. 7억 원에서 순식간에 1억 원 되잖아요. 작년까지도 3억 원이었는데. 만약 김씨가 이번에도 개인 자산을 투입하거나 추가 차입을 통해 손실을 대행한다면 사업체는 유지될 수 있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포기할 수 있을까? 그전에는 포기할 수 있었겠죠. 절반이라도 건지니까. 근데 7억이 순식간에 1억 원이 됐어요. 순식간은 아니죠. 몇 년에 걸쳐서. 과연 보통 사람들은 이 경우 어떻게 할까요? 이제 팔아봤자 1억 원밖에 못 건져요. 이판사판 되는 거죠. 에이, 이왕 망한 거 갈 때까지 가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통상 전에만 사업자를 정리해서도 3억 원을 챙길 수 있었다. 하지만 재산을 거의 다 탕진한 상태에서는 이판사판이 되기 마련이다. 조금만 더 버티면 예전처럼 좋은 시절이 올 거야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이제 세뇌하는 거죠. 이번에도 사업체를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1억 원을 차입하여 당장 지불해야 할 비용을 해결하면 사업체의 재산은 3억 원이 되고, 지분구조를 보면 남재산은 2억 원이 되고 자기 재산은 1억 원으로 축소된다. 그렇죠. 사억이 3억이 됐잖아요. 또 남재산 1억 원을 빌렸으니까 2억 원이 차입금이 되고 남재산이죠. 그럼 남는 건 자기 재산 1억 원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도 상품이 제값에 팔리지 않아서 헐값에 팔았고,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이외의 비용이 소득보다 1억 원이 컸다고 가정하죠. 똑같은 가정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냥 1억 원씩 나간다고. 사업자 소유주 김씨는 다시 한번 재정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이번에도 손실을 메우기 위해 1억 원의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전처럼 은행에서 차입하기도 어렵다. 매년 손해나고 이제 재산은 남는 것도 없고, 은행에서 이거 잘못하면 떼겠다 싶으면 안 빌려주겠죠. 사업자 재산, 근데 은행은 떼일까요, 안 떼일까요? 떼인다는 거예요. 분명히 1억 원이 남아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업자 재산은 남아있는 것이 없으면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업자 소유주는 사업체를 해산하여 비용을 충당할 수밖에 없다. 사업체를 청산하면 2억 원을 회수할 수 있으며, 작년에서 3억 원이었으니까 또 1억 원 까지겠죠. 그럼 2억 원이 남잖아요. 이 중 1억 원은 비용 지불에 사용되고 나머지 1억 원이 남는다. 그럼 차입금이 얼마 있나요? 2억 원이 있잖아요. 2억 원으로 늘어나 있잖아요. 남재산이. 하지만 이 1억 원으로는 기존 차입금 2억 원을 다 상환할 수 없다. 결국 사업자 재산은 0원이 된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1억 원이 되었다. 결국 은행은 어떻게 되나요? 작년까지 있었는데, 안 올려줬는데, 손실이 발생하면서 마이너스 1억 원이 되면서 떼인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게 망하는 과정인 거죠. 이런 과정 속에서 다 망하는 거죠. 손해가 나면서 망하는 경우는, 순소득이 발생하면서 망하는 경우는 합법적인 사업일 경우 없죠. 어느 정도 금융이 발달돼 있고, 그러면 그 망하는 경우가 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손해가 발생하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 그런 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업체 수소득에 마이너스가 생겼다. 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소기업, 중소상인 굉장히 어렵죠. 적자가 또 계속 발생하면 안 좋은 거예요. 연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면 치명적이겠죠. 그래요. 중소상인들이 문제 이런 것도 예전에 다 언급했고 해결하는 참된 방법 다 얘기했죠. 예전에는 안 그랬다. 왜 이렇게 변했느냐? 한국이 국정 기조를 바꿔서 그렇다. 사업체 육성, 투자 증가, 생산성 강화 이것이 군사정부의 기조였는데 그 기조가 언제 바뀌었냐? 노태우 대통령까지 이어지다가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이제 바뀌기 시작했다. 국정 기조가 그것 위주로 가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 다른 기조가 들어섰다. 우선 이제 겉으로 드러난 거는 이제 복지 위주의 정책이다.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복지를 어떻게 달성하냐? 복지 자체가 뭐 자파견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어떻게 달성하느냐? 그런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현 시대 역사의 흐름에서는 두 세력이 있죠. 항상 두 세력이 있는 거예요. 시장에 의지하는 시대. 도래한 지가 씨앗은 이제 이 시대가 도래하게 만든 사람들은 유럽에서 생겼죠.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난 상공인들. 1600년 정도부터 계속 있어 왔던 거지만 시대가 바뀐 거는 이제 산업혁명 이후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세력이 커지면서 뒤집어 엎었다 시스템을. 그 현 시대가 도래한 거다. 그 세력을 이제 3차 인류 혁명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3차 인류 혁명 세력은 그 중시하는 게 뭔가요? 시장, 민간기업, 재산, 소유권, 그건 다 뭔가요? 시장에 기반한 사업체가 있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거예요. 신분제도 폐지. 그래요. 신분제도 폐지해서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들이 누군가요? 우선 신분이 낮은 사람이 있겠죠. 신분제도가 있을 때 또 누가 또 큰 차별을 받았나요? 남성과 여성이 있잖아요. 여성이 차별을 심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신분제도를 폐지하고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이들은 신분이 낮은 사람, 남성과 여성 중에서는 여성이라는 거예요. 3차 인류혁명으로 인해서. 그걸 한국인들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 현 시대에도 보면 고대부터 그때부터 이어져 왔던 3차 인류혁명 세력과 3차 인류혁명 반발 세력이 있는 거죠. 처음에는 신분제도를 고수하고 농업 중심에서 이제 잘 살던 어떤 귀족 계급이죠. 그래서 그 자들이 처음에 3차 인류혁명 반발 세력으로 등장을 하죠. 제거당하죠. 제거당하고 교화되거나 제거당한 거죠. 교화된 이들은 받아들이고 그럼 이 시스템에서 살아봐. 그런 귀족들은 이제 농장을 운영하면서 또 이제 잘 살고 반발했던 사람은 죽고 죽여버리고 재산 몰수해버리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고대의 생각과 정서는 남아 있는 거예요.
고대에 어떤 생각과 정서가 남아 있었나요? 수천 년간 정부가 상공업을 통제했다 했죠. 전시하고. 그런 생각과 정서는 유럽이나 어, 아시아에나 다 있었죠. 또 어떤 게 남아있나요? 알게 모르게 이제 신분제도는 공식적으로 폐지됐지만 어떤 신분제도를 만들려는 의지 어떻게 나타나냐? 자기가 속한 어떤 직업, 집단의 어떤 이익을 보장받으려는 행위 그런 게 남아있나요? 안 남아있나요? 남아있잖아요. 어떻게든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있다 이러면 투쟁을 하면서 이익을 보장받으려 하잖아요. 고대의 생각과 정서는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폐지됐다 해도 실제로 만들어지기도 하잖아요. 한국에서도 보면. 그게 다 얘기했던 거죠. 아, 그래요. 뭐 대충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고대의 생각과 정서가 내려오는데 다 청산해야 될 것들이라는 거예요. 한국에도 보라는 거예요. 3차 인류 혁명 세력,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은 다 이제 귀족들은 사라지면서 이제 현 시대 3차 인류 반발 세력, 좌파 세력들에게 그대로 이어지잖아요. 좌파 세력들 주로 주장하는 게 뭔가요? 정부가 나서 통제해야 된다. 근데 수천 년간 정부 통제하니까 사업체가 안 컸잖아요. 민간 상공인들이 통제에서 벗어나면서 사업체를 키우면서 근로자 신분들이 많이 생긴 거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또 어떤가요? 고대의 생각과 정서 중에. 고대에는 일반인들 재산을 함부로 침해했죠. 유럽이건 한국이건. 한국에서는 관리들이 불러다가 패면서 재산을 침탈했잖아요. 근데 현 시대가 도래하면서 재산 침탈을 안 당하게 된 거예요. 재산 침탈하는 게 또 보라는 거예요. 좌파 인사들 보라는 거예요. 뭐 상관없다. 세금 뭐 법인이고 뭐고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재산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쓸 거다. 포퓰리즘을 위해 쓸 거다. 그게 현 시대에 등장한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대에는 재산 침탈을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약간 현대식으로 약간 바꾸면 이런저런 말을 넣으면서 자본은 알고 보면 착지수단이다 뭐 이러면서 막 또 이렇게 전개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대부터 내려오던 생각과 정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실을 모르면 혹 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죠. 이 3차 인류혁명 세력과 반발 세력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죠.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시대가 아직 도래한 지 얼마나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겠죠. 아직 사람들이 잘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원래 3차 인류혁명 세력이 한국에는 없었죠. 외국과 접촉하면서 처음 생겼잖아요. 첫 번째는 개화파라고 볼 수 있겠죠. 아, 조선 이러다가 안 된다. 일본 갔다 와서 보니까 우리도 저런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이제 그러면서 처음에 생겨났던 거예요. 그때 이제 계획을 했으면 일본이 식민지도 안 되고 나라 괜찮았겠죠. 지금처럼 갈라질 일도 없었겠죠. 그 전에도 할 수는 있었겠죠. 일본에도 처음부터 3차 인류혁명의 세력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상 그 당시에는 뭐 시대마다 다르긴 한데 일본인들이 한국인들보다 뛰어났다고 보면 돼요. 딱 외세를 접촉했을 때 똑같은 상황이에요. 식민지에서 이익을 얻는 방법은 다 다르다 했죠.
고대와 현 시대에서는 어떻게 접근한다 했나요? 아, 거래하자 이러면서 접근한다는 거예요. 뭐 거래하자면서 대포 쏘고 그러죠. 근데 그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아, 위기를 느끼고 야, 이거 우리가 개혁 안 하면 큰일 나겠다. 개혁하자. 스스로. 한 나라가 일본이라는 거예요. 조선도 몰랐겠냐는 대포 쏘면서 오는데 와, 저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그렇게 생각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아, 우리끼리 살자. 어떻게든 되겠지. 그런 생각과 정서가 한국인들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북한이 또 그런 생각과 정서를 이어받아서 조선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생각과 정서가 또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가요? 남들은 싫어할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진실을 얘기하면 해방 때 3.16 혁명 세력은 또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우익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반발하는 세력이 있었잖아요. 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중심으로 한 세력. 그리고 그때 임시정부도 요인들도 갈라져서 반발했잖아요. 그 반발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떡하나요? 합쳐지나요? 안 합쳐지나요? 합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시장과 재산을 통해서 우리도 그 일본과 미국과 같은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고 아니다. 그런 거 다 철폐하고 공산주의 국가다. 그 전쟁이 붙는다는 거예요. 6.25도 터지고 4.3 사건도 터지고 한국 정부 수립을 반대한 게 4.3 사태잖아요. 서로 죽고 죽이고 그런 일은 항상 있어 왔다는 거예요. 한국에만 한국이 이상한 나라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다 살펴봤잖아요. 유럽에서도 일어났고 한국에서도 그냥 똑같은 양상으로 전개된 거예요. 세력 간에 맞붙은 게 귀족과 3차 인류혁명 세력이 아니라 좀 더 전개돼서 공산주의 세력 때 공산주의 세력이 3차 인류 반발 세력으로 등장하는 거죠. 그럼 붙은 거라는 거예요. 공산주의 세력이라 해도 그 생각과 정서는 고대의 생각과 정서라는 거예요. 재산 침탈, 그렇잖아요. 성공인 통제,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내용을 들어보면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그런 제도를 수립하고 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정부죠. 뭐 전두환 노태우까지 봐야 되는 거죠. 이 3차 인류혁명을 어떻게 성공시킬까 이러면서 그래 수출 중심으로 가자. 아 수출 중심 사업체를 키워야 되겠다. 아 사업체를 키워야 되는데 돈이 없네. 어떡하지? 일본으로부터 돈 받아내자. 그거 다 반발하고 또 반발 세력이 그대로 이어져 있는 거죠. 나라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경부고속도로를 깔아야 되겠어 생각하면 김대중, 김명삼을 비롯한 반발 세력이 들고 일어나서 또 반대하고 생산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종합공업을 해야 되겠어요 하면 또 반발하고 계속 반발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엇이 터지나요? 5.18 사건이 터지잖아요. 김대중, 김대중 대통령이 아마 체포됐죠. 체포되면서 어, 김대중 대통령은 반발 세력이었잖아요. 확실한. 그 열받은 또 지지 세력들이 일어났잖아요. 3.4.16 반발 세력이잖아요.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게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무엇이 이롭냐? 무엇을 기려야 되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기를 게 있고 길어서는 안 될 게 있다는 거예요. 3차 인류 반발 세력을 선한 인물로 만들고
3차 인류 반발 세력이 일으킨 사건들을 띄우고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뭐 과거로 돌아가자는 건가? 조선시대로 돌아가자는 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5.18 사태 전에 김대중 대통령 체포됐나? 그 체포되면서 확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도 사실은 호남 지역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한 세력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 뒤에 선거 1985년도인가 이 선거 보면 호남 세력이 3.16 반발 세력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민정당이 이겼으니까 호남 지역에서도 총선을 보면 전두환 때 이겼지. 전두환 때 진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아마 그래요. 먹힌 거죠. 그 김대중 대통령의 그 지역 그래요. 지역에 기반한 정치를 했죠. 지역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지역 감정 불러일으키는 정치가 언제 발생했냐? 호남 푸대접론 때 생긴 거죠. 푸대접론. 김대중 언제 주장했나? (1967년) 이후부터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지역 감정을 조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호남은 개발 안 하냐? 호남을 무시한다. 그래요. 근데 그 박정희 대통령이 호남을 부대접한 발언이 있나? 그걸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있나? 박정희 대통령은 뭐 호남을 뭐 푸대접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푸대접을 했다고? 호남 사람들을 차별했나? 차별할 이유는 없잖아요. 자기를 지지하는 지역인데. 그렇게 이상한 주장을 하면서 이상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김대중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요. 경부고속도로 하면서 좀 이렇게 경부고속도 라인으로 도시가 발달했으니까 부대접했다. 뭐 이런 주장을 한다고 보면 되죠. 근데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호남 지역이 그러면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산업화를 찬성한 지역이냐는 거예요. 그 당시는 대부분 다 반대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발전에 성공해서 농촌이 그러면 못 살게 됐냐? 그전 농촌 생활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요. 남녀 차별이 심하고 가난하고 자급자족하고 돈이 가난해서 자녀들 팔아먹고 그랬던 곳이 농촌 지역이라는 거예요. 지금 농촌 지역 보세요. 예전에 다 얘기했죠. 큰 혜택을 본 지역이 농촌 지역이라는 거예요. 절대적 빈곤에 가장 시달렸던 곳이 농촌이지 어디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뭐 부산 그때 부산을 중심으로 수출이 일어났으니까 항구가 제대로 된 항구가 부산밖에 없었으니까 뭐 일본이 일제시대 때 큰 곳이었죠. 일본하고 거래가 활발할 때 부산은 항상 발전을 하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 쉽지. 보통 서울 이렇게 경부 라인을 까는 거는 정상,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다른 방법이 있었냐? 없는 건 아니죠. 수출 중심으로 가기로 했으니까 부산과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광주와 부산을 연결하는 방법이 있긴 있었어요. 그러면 남쪽 지역에 이제 산업이 남쪽 해안 벨트로 산업이 발전했겠죠. 서울은 이제 경제 중심보다는 그렇게 했으면 뭐 교육이나 정치 뭐 이런 중심이 됐겠죠. 그 이제 그 갈리는 거죠. 그런데 또 발전하다 보면 또 결국 또 서울하고 다 연결이 되잖아요. 서울, 부산, 뭐 서울, 뭐 광주. 또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따지고 보면 그런데 호남이 상대적으로 좀 산업이 뒤처졌다. 그거는 어떤 지역 차별 뭐 그런 것보다도 어, 글쎄 지역 그 무역의 중심지에서 좀 이탈해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위치가 좀 그렇죠. 미국, 일본과 거래하자면 이제 부산항이 중심이 되고 서해안 중국과 거래하자면 또 뭔가요? 호남 쪽이 그쪽을 좀 이렇게 잘 해서 먹었어야 되는데 경기도가 먹었잖아요. 그래서 경기도가 10년간 많이 컸잖아요. 그럼 뭔가 하기 위해서는 위치가 좀 안 좋다 싶으면 사업체 육성 정책, 사업체를 위한 더 좋은 조건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불리한 점을 커버를 해야지. 맨날 그 40년 전 3차 인류 반발 세력이 일으킨 5.18이나 찬양하고 4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그러면 되겠어요. 그럼 안 되는 거지. 좀 발전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